네, 전광훈 목사의 국민의힘을 향한 발언의 수위가 연일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버르장머리 없다는 말과 함께 공천권 폐지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입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며 불쾌감을 즉석에서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돈봉투 전대 의혹 논란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 이재명 대표의 조기 귀국 요청과 관련해서 오는 22일 파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 이슈들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전광훈 목사의 국민의힘을 향한 발언의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어제 자청한 기자회견에서는 사실 국민의힘과의 결별을 선언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권 폐지를 요구했는데요. 관련 발언을 먼저 듣고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당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이걸 수용하면 제가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국민의힘 정당 쪽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왜 홍준표하고 몇 사람 때문에 왜 우리를 버리고 가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독자 정당 창당을 내가 한두 줄 미루고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버장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전광훈 목사의 발언 내용만 보면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을 주고는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전광훈 목사가 하신 말씀은 그 공천권을 폐지해라. 아니 사실 여야 모두 상향식 공천을 하자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야 그냥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 본인이 무슨 권리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원도 아니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을 창당하겠다. 아니 당을 창당하시면 되지. 그리고 지금 무슨 당의 대표로 계신 거 아닌가요? 근데 또 다른 당을 창당하시겠다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저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과연 이게 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라든가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나 돈 좋아한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22조 원을 나한테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거 50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니까 안 갚아도 된다. 그다음에 병원을 만들 텐데 거기에 미니스커트 입은 예쁜 여자들을 고용을 하겠다라든가 도대체 종교인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아마 그 종교인들께서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하신 말씀 자체가 굉장히 협박처럼 들려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종교인이 정치적 발언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그 최소한에 그쳐야 되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가야 되는데 저분은 아주 너무 직접적으로 정당에 관여를 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셔서 정말 저희 당도 불편하고 그리고 저희 당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런 종교인들이나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도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단은 전광훈 목사의 발언과 지금까지의 어떤 움직임들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런 모습을 보고 도대체 대한민국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라는 분한테 어떤 약점이 잡혔을까? 아니 도대체 무슨 빚을 졌길래 저런 막말성 얘기를 듣고도 당대표는 웃으면서 저런 식은 표현, 불쾌하다. 저게 지금 불쾌하고 끝날 문제입니까? 집권당에게 공천권을 내려놓고 자기한테 넘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당 창당을 안 하겠다. 저는 다른 당에는 민주당이지만 도대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총선 때 황교안 전 대표가 전광훈 목사하고 각별한 관계였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근자에는 근본적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3.8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런 모든 사달의 원인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원 100%로 바꾸고 그다음에 과도한 윤심이 개입되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랄지 뭐 저기 안철수 개라고 할 수 있는 천하람 위원장이랄지 천하용인의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지도부에 모두 배제됐거든요. 모두 탈락했습니다. 입성하지 못하면서 이런 강성 목소리만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 전직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지난 전당대회 때 각 당협별로 뭐 우리 김 위원장님도 당협 계시지만 당협별로 추천인 전광훈이라는 이름으로 한 100장 이상씩의 입당원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그러면 253개니까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진짜 수만 명인 거예요. 그게 맞다면. 그러면은 지난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들 김재원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됐는데 1등부터 4등까지 그 표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몇만 표 차이 안 납니다. 그러면 정광훈 목사의 어떤 그 당원들 가입시킨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다 배제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은 가가지고 쪼르르 달려가서 우파를 통일했다. 5.18 폄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어떤 조치를 안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광훈 목사는 그 뭐 예구는 국민의힘과 그 결연하겠다. 절연하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해놓고는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을 점령하겠다. 입당운동을 벌이겠다.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으로부터 손절된 분은 홍준표 대구시장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국민의힘의 100% 당원 만들 때 그때 들어오신 분들 아니면 기존에 계셨던 열성 당원들은 어떻게 이런 사안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좀 합리적인 중도분들 보시고 하면은 도대체 왜 국민의힘은 저렇게 정광훈 목사한테 끌려다니는지 네. 도통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관계가 좀 틀리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그 막판에 그 정광훈 목사의 추천으로 해서 들어온 예. 입당원서가 들어온 건 맞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책임당원 투표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당원들이 3개월 전에 이미 입당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때 당시에는 11월 8일까지 입당을 한 이전에 입당한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던 거예요. 예. 1월 달에 이제 공고가 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뒤에 3월 8일에 투표가 이루어졌지만 이 1월 달에 들어와서 뭐 투표 용지를 가져와서 나 가입하겠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책임당원으로서의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항의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난번 우리 선거가 정광훈 목사가 그 갑작스럽게 가입시킨 그런 당원들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좌지우지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니까 그건 좀 정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이전에 정광훈 목사가 과거에 이제 무슨 태극기 집회라든가 그 광화문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지지자들도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으니까 네. 저분에 의해서 저분의 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없었을 거라고는 얘기할 수 없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막판에 가서는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다가 나중에 또 틀어지시잖아요. 그래서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뭐 공천원금을 얼마를 했느냐, 무슨 뭐 자기가 돈을 얼마를 줬느냐 이런 발언까지 해서 황교안 전 대표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좌충우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분이. 근데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 당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홍준표 시장, 그러니까 손절한 건 홍준표 시장밖에 없다고 한 대변인이 얘기를 하셨는데 SNS에 글을 올렸죠. 여기에서 침묵하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데 주력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국민의힘 최고의 리스크는 지도부다. 뭐 이런 비판의 글들을 좀 올렸어요. 물론 삭제를 바로 하기는 했는데요. 이런 상황들은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사실 정당 지도부가 되면 우리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쳐내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 뭐 종교인이 됐든 어떤 사회단체가 됐든 뭐 그것은 사실입니다. 민주당도 흔히 말하는 개딸이라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가 되지만 대놓고 잘라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이 현실이긴 한데 우리 당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예. 아주 각을 세워서 평소에 이제 해왔던 나름대로의 그 어법 같은 게 있으시니까 공격을 하고 거기서 공방이 주고받았는데 저희가 약간 단추를 잘못 꿰인 듯한 이렇게 맨 듯한 예.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그 상임 고문직을 해촉을 했는데 예. 그것만 있고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어떤 다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치 무슨 홍준표가 잘못했고 정광훈 잘했다라는 식의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단추를 꿰는 수순이 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좀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 어떤 결단에는 김기현 대표가 이제 전적으로 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홍준표 시장 해촉부터 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 본인한테 들어봐야겠습니다만 본인의 예. 인터뷰를 해서 이제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예. 제가 홍준표 시장께서 올린 글을 보니까 내가 상임 고문인데 왜 내가 당에 대해서 비판을 못한단 말이냐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를 해촉하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회의에서 아니 무슨 우리가 좀 조용해달라고 서로 이제 이런 갈등 일으키지 말아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해촉하든가 그러니까 그러면 해촉하겠습니다라고 해촉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몰라 이게 이런 식의 무슨 즉흥적인 결정이었는지 예.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써올린 글 그다음에 해촉이라는 그런 진행되어 왔던 과정을 보면 서로 두 분이 좀 감정적으로 나는 당대표가 돼서 이렇게 힘든데 네. 자꾸만 상임 고문이 돼서 옆에서 비판만 하시고 말이야 뭐 이런 감정적인 것도 좀 있지는 않았나 싶긴 합니다. 예, 뭐 윤심이 작용한 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홍 시장 해촉이 오발탄이다 뭐 이런 하태경 의원의 말도 있고 홍준표 시장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뭐 차기 대선을 위한 걸까?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상대당이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관심 갖고 보고 있죠. 상대당 일이기는 워낙 보도가 많이 나오고 시끄러우니까요. 근데 저는 이번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광훈 목사와의 절연, 그다음에 5.18 평화 발언을 했을 때 김재원 최고에 대한 강한 징계. 만약에 그때 징계가 이루어졌다면은 그 이어진 뭐 태용호 최고위원의 연이은 계속된 막말, 소수진 최고위원의 막말 이런 것들을 막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요구에 대해서 바로 해촉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선후 관계도 잘못된 것 같고 아니 그 옳은 말 쓴소리 한다고 대선 후보를 2번 지내고 당대표 지낸 분을 해촉을 시켜버린다? 그런 모욕을 주고 망신을 준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김기현 대표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고 결국은 대통령실 용산의 윤심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저는 상당히 합리적 근거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왜 저런 목소리를 내는지는 좀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대선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저는 총선과는 좀 연관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은 그 대구 경북 이른바 TK 지역 민주당으로 따지면 뭐 광주 전남과 같은 보수 정당의 지금 핵심적인 심장부 같은 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집권당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역대 저런 적이 없었거든요. 50%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한번 잘 살펴보시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음 총선도 그렇고 총선에서 본인의 세를 규합하고 좀 교두보를 마련하는 게 상당히 다음 대선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도 가질 거고 대통령이나 집권당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 흔들리기, TK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전체 총선판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 것도 기저에 깔려있지 않는가. 그 TK를 놓고 홍 시장과 용산과 국민의힘 내부 간의 어떤 파워게임, 헤게모니 다툼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말씀 중에 나왔던 태용호 최고위원의 설화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SNS 글은 몇 분 만에 지워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자신의 이제 SNS에 민주당을 좀 부적절한 단어로 이제 비난하는 글을 올려서 또다시 논란이 됐고 스스로 이제 본인을 윤리위 징계를 요청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글은 올라왔었고 몇 분 만에 삭제는 됐었고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부적절하죠, 뭐. 그리고 그 김재원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인데 그 3차례 연속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이 당이 상당히 타격을 입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 있고 자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여당의 최고위원의 품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무슨 여기 정크, 머니, 섹스, 뭐 JMS라는 어떤 지금 이제 사이비종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그 예. 단체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 건 예. 저 태영호 의원 쪽에서는 이게 본인이 올린 게 아니고 이제 보좌관, 예. 보좌진이 이제 올렸다라고 하고 바로 내렸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어쨌든 그 책임 자체를 면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쎄, 하여튼 지금 현재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나 최고위원들이 뭔가 좀 이렇게 굉장히 위기 상황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살얼음판 걷듯이 걸어가야 되는데 왜 이런 실수들을 자꾸 하고 있는지 그 현장에서 당원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답답해하고 뭐 이렇게 안타까움 혹은 분노까지 호소하는 당원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목소리들에 좀 지도부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징계로까지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지금 윤리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예. 네.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여서 제가 뭐 섣부르게 이야기는 쉽지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이 돈봉투 전대 의혹의 논란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2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하겠다, 관련한 입장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전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당내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바라보고 있죠. 아니, 그럼요.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게 벌어진 거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당대표 되시는 2021년 5월 전당대회였었죠. 근데 어제 당대표가 이재명 현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 사과의 메시지는 뭐 사과를 하고 한 4개 정도가 담겨 있는데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네. 그 부분이 있고 이제 검찰이 정치적인 걸 고려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달라는 거였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통화를 해서 조기 귀국 얘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도를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22일 날 이제 기자회견 현지에서 네. 지금 그렇죠. 파리에 이제 방문 교수로 가서 연구 활동을 예.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자본의 일정이 없는 날 현지에 있는 기자분들과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송 전 대표께서는 이제 물론 뭐 본인이 출마한 선거지만은 이런 돈봉투 의혹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은 자기 보좌관부터 사건이 벌어지고 보고를 받았는데도 전혀 예. 이런 일이 없다고 한다. 본인이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녹취 파일을 보면은 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22일 날 기자 간담회나 회견을 하신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더 보다 구체적인 해명이랄지 얘기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일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까지 나서서 귀국을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당대표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 저도 지금은 이제 송 전 대표께서 본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해명을 하신다면은 네. 일단 지금은 들어오셔가지고 가급적 빨리 이제 거기 잡혀진 일정 중에 이제 불가피한 일정도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지금 한 7월인데 그 전보다는 빨리 들어오셔서 국민들께 설명을 하고 그 주변 얘기도 좀 더 구체적인 그 의원들 보고도 받고 하면서 아무래도 해외에서 보고받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어떤 결자이지 측면에서라도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주말이 지나면서 급격히 바뀌었고 어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공식 사과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녹취록에 보면은 그 송영길 대표는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그 녹취록에 송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한테 사무부총장이 보고하듯이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10개 무슨 암호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사전에 얘기가 없었으면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당의 그 고위 당직자들이나 의원들이 그 후보의 보좌관한테 뭘 잘 보이려고 그렇게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송영길 대표가 몰랐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삼척 동자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 근데 송영길 대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돈봉투 의혹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당 대표 서울시장에 나오셨었던 분이고 그러면 들어와서 선이 있고 후가 이렇다 이게 국민 앞에 이거를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책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여부를 밝히겠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뭐 우리는 들어오라고 얘기했어. 근데 안 들어오는 걸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마치 무슨 정치 탄압이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조작인 것처럼 뭐 증인들이 많이 여러 사람들의 검찰이 뭐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몰고 가는 게 뭐 처음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좀 더 뚜렷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조건에서는 먼저 사과를 하셨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제가 상황을 잘 모르고 했던 얘기인데 그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이렇게 추문에 휩싸였으니 당대표로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과거에 모든 것을 정치 공작이고 뭐 검찰의 기획수사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시지 않으면서 그건 그냥 갑자기 뭐 당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별로 흔쾌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 사과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사과도 좀 아니 필요했었다. 그 이전에 당에서 그것을 기획수사고 그 무슨 뭐 정치 공작이고 뭐 예, 이런 예. 식으로 얘기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그 입장 표시를 하셔야죠. 그게 아니었으면.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원래 당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어저께 이제 그 공식 사과 내용에서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당에서 이 사안을 예. 엄중하게 보고 다각도의 어떤 뭐 진상을 알아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건 어떤 당 대표나 지도부 내에서 결정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대변인이 이제 그 실무 당무 차원에서 이제 논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봤는데, 네. 근데 어제 이제 당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검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녹취 파일이 뭐 몇 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하는 게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빨리 해라. 당에서 이제 저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변인 어떤 그런 설명이 나오니까 당장 지금 뭐 국민의힘이 여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셀프로 예, 예. 조사하면 면죄부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상당히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수사 아니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놔도 그걸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또 정치 공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전에 2008년도에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에서 이런 일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게 당에서 조사한다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이제 그 거론되는 의원들께서는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거론되는 의원들께서는 지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녹취록 자체도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이 어떤 조사를 했을 때 그 이상의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진전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신속하게 지금 이렇게 계속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특히 또 여기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께서 조기에 귀국해서 네. 입장을 밝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판단에 대해서는 뭐 잘한 결정이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건 이제 아마 진상조사를 하려면 그 외부 사람들을 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사실 민주당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에 대해서도 항상 그것이 셀프 조사다 이렇게 비판을 해오셨어요. 예.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런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 자체를 그걸 뭐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던 분들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본인 당에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그런 돈봉투 사건을 그것을 셀프 조사한다면 뭐 믿을 국민이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경찰이나 검찰 어떤 공적 기관의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걸핏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걸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마치 권력과 검찰, 경찰이 한 몸인 것처럼 뭐 셀프 수사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오셨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결국은 국가기관이라는 것들을 믿고 신뢰하고 거기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뭐 고육지책, 별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저는 거- 이 상황에서 이제 물론 뭐 검찰, 경찰 이번 거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촉구한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이태원 참사로 연결시킨다든지 저는 이태원 참사가 이루어진 뒤로 현 정부에서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장관이 책임을 졌습니까? 경찰청장이 책임을 졌습니까?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까? 159분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런 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기 편들 수사 안 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을 수사합니까? 장모를 수사합니까? 오로지 민주당 당대표와 민주당을 위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이런 거를 뭉뚱그려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그 또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다른 사안을 가지고 다 뭉뚱거리게 저희도 그렇게 공격해버리면 왜 그럼 그렇게 수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치밀하고 현명하고 좀 차분하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최근 지지율 부진 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이 민주당 돈봉투에 대해서 총 공세를 좀 펼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 민주당 내부의 전대 의혹 이게 뭐 긴급 현안 질의, 뭐 국조 뭐 이런 식의 또 이야기도 조금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뭐 여야라는 게 서로 상대방이 잘못한 것들을 열심히 공격하는 것은 뭐 본질상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본질상 어쩔 수 없는 건데 이 돈봉투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한나라당의 별명이 뭡니까? 차떼기당 아니었습니까? 그 차떼기 2002년입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차떼기당이라는 그 얘기가 지금까지도 낙인처럼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했냐면 그때 박근혜 전 대표였죠. 전 대표가 당사를 포기하고 천막 당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죄를 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었죠. 박희태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그게 2012년이었는데 그 4년 전이 2008년에 있었던 돈봉투 사건이 폭로되니까 박희태 의장이 의장에서 바로 물러나고 그다음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법 처리를 받았어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네. 지금 민주당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것은 뭐 그건 못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더불어 돈봉투당이라는 그런 오명까지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거를 해결을 하려면 전환을 시키려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표처럼 뭐 천막 당사를 가자라고 이렇게 결정하면서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계속 체포 동의안이니 무슨 검찰 수사에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에 걸려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뭘 하든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은 역시 또 다시 방탄이다라고 할 것이고 가결을 시키면은 당신은 놔두고 왜 밑에 사람들만 가결을 시키냐는 말이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들의 공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처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걸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건 뭐 결국 민주당의 몫이긴 하겠습니다만 정당 정치에 있어서 양당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저렇게 한쪽 당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번 사태가 이재명 대표 2차 체포동의안에 대한 예고탄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듣고 오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예. 이런 것이 임박했다는 그런 이 예고탄으로 읽히거든요.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방탄 논란, 사법 리스크, 예. 거기에 송 대표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판단, 처신 이런 것들이 전부 묶이게 되면서 그렇죠. 어려운 상황으로 국면이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예고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국정조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이런 발언은 또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어떤 예. 뭐 이제 근거나 어떤 추론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무튼 뭐 이제 이 근저에는 지금 검찰의 어떤 수사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이 구속되거나 한 건 지난해 9월인가 10월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녹취 파일을 입수한 것도 수개월 전이라고 하니까 최 전 수석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의 시점이라는 게
일단 당장 좀 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뭐 대통령의 지금 미국의 도청국 파문이랄지 뭐 지지율 하락이랄지 국민의힘 내부의 정광훈 목사 사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들 막말 이런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한 어떤 뭐 수사가 아닌가 이런 인식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연루됐다는 의원들 의혹에 제기된 의원들이 숫자가 제법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검찰이 지금 계속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말이 없습니다만 이거와 연결시켜서 다시 또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묶이면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엮어지는 예. 이런 뭐 민주당에서 대처하기에 좀 곤란한 상황 아니면 고민에 빠지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이런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뭐 가정이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뭐 특별한 정보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좀 성급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혹시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아니요, 체포동의안 자체는 예. 좀 성급한 주장이신 것 같고 예. 저 사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성급하신 말씀 같은데 지금 송영길 대표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은 체포동의안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바로 이제 사법적인 처리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그것만 봐도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그 체포동의안 그 가결 부결의 권리라는 것들이 얼마나 특혜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체포동의안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하루속히 폐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